제보공작 실체를 밝혀라. 제가 이 제보공작 관련해서는 지금 며칠째 계속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들에게서 발견된 치명적인 허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보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권성동이 이 문제를 며칠째 지금 제기하고 있죠. 김규현이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와 접촉한 게 확인됐다. 이게 토요일 날 권성동의 발표였습니다. 이종호가 이 단톡방에 같이 있던 이종호가 김규현에게 내가 사표를 못 내게 막았다. 임성근 사단장 사정을 VIP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종호는 나는 임성근을 본 적도 없고 김규현의 집요한 질문에 허세를 떤 것이다 라고 이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이종호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를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다. 무슨 수로 연락하냐. 또 권성동 의원은 이 녹취록 등을 JTBC에 제보한 사람이 김규현이라고 이미 지난 4일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김규현은 항명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이의 변호사예요. 또 과거에 그 김광진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낸 자의 보좌관을 지냈어요. 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가 떨어졌어요. 이런 아주 뼛속까지 더불어민주당 좌파인 이 김규현이가 JTBC에 제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신분을 숨기고 제3자의 제보, 제3의 제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JT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제보 공작이고 정언 유착이다. 이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죠. 또 권성동 의원은 19일과 25일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는데,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인사는 김규현에게 그 정도 급이 아니야. 거기 있던 사람들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뭐 청탁하고 부탁할 정도의 그런 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단톡방 사람들은. 이런 녹취록도 나옵니다. 또 김규현이는 단톡방의 다른 멤버인 송모 씨에게 아니 JTBC 기자에게 이거는 그냥 까십이고 그냥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 JTBC가 이거를 부득부득 보도를 했다고 한 이 단톡방 이 녹취록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종호를 비롯한 단톡방 멤버 3명은 김규현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27일 토요일 날 단톡방 멤버 한 사람과 장경태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녹취록에 장경태가 나는 김규현과 엮이기 싫어. 이걸 다 김규현이가 기획하고 작업한 거야 라고 말한 부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교감한 적 없다는 김규현의 주장이 장경태의 이 발언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규현이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고, 또 김규현이랑 접촉을 한 장경태가 로비 공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태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가 스스로 빠져버린 이 게이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장경태가 발버둥을 치면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랑 통화할 때 오빠라고 호칭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 뭔 소리예요? 누가? 지금 이종호는 전화번호도 모른다는데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만났을 뿐 그 이후에는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는데 무슨 통화를 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해야 무슨 오빠인지 누나인지가 나오지. 이종호 말도 아니에요. 이종호 측이라 그랬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가정 아니에요. 이런 허접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장경태는 거짓말 제조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개딸들 전락하는 위드훈이 한동훈이 막아야 한다.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저는 아직 뭐 한 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개딸에 빗대서 한동훈 지지자들, 뭐 위드훈이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한동훈 지지자들을 한 딸이라고들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비하적인 표현은 제가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사퇴하라, 뭐 이런 글들을 한동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문자 폭탄하듯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페북에 한동훈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수백 개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 내용은 대부분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빨리 자진 사퇴하라. 윤심을 얻고 버티기 하면 안 된다. 왜 당신 무시하고 사퇴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게 개딸들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한동훈이 자제시켜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사퇴 압박을 가할까요? 이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해서 지금 2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기에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퇴시키면 그 자리를 당대표 한동훈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사퇴시켜서 한동훈 쪽에 이 친한 팔을 여기다가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게 한동훈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고위원이 9명인데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그 다음에 한동훈이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위 의장까지 하면 최고위원 멤버가 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위원회를 9명 중에 5명 과반 이상을 한동훈 파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산 끝에 정점식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도 뭐 대담을 통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한동훈 쪽에서는 아니 이게 한동훈이가 대표가 됐으면 당직자들이 다 사퇴를 하고 새로 당심에 의해서 뽑힌 한동훈에 의해서 다시 다 조직 개편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주장과 지금 그동안의 당론이 좀 다르잖아요. 그동안의 당론은 특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출마 선언하면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이게 당론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칼럼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내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미 그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우선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서 뭐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친한 쪽에서. 당대표가 최고지 무슨 소리냐고. 우선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책위 의장은 원래는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됐습니다. 원내대표가 출마를 할 때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목을 해서 이렇게 함께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동안 쭉 그랬는데 언제 바뀌었냐? 2021년인가에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고 좀 어이없는 일 때문에 바뀌었는데, 뭐냐면 원내대표로 출마할 사람이 상당한 경쟁력은 있는데, 그런데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러닝메이트를 못 구해가지고서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원내대표는 그래도 3선 이상,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재선 이상에서 하는 게 그동안의 이 관행이고 문화니까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당선 안 될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 돼갖고서 고생만 하고 이미지 버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니까 당선이 유력시 되는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를 쉽게 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러닝메이트를 못 구해서, 정책위 의장을 못 구해서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인가에 그러면 정책위 의장은 그냥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의논해서 임명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이 취지가 뭐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한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위 의장감을 못 구해서 원내대표 출마를 못하는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일단 분리하자. 그러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함께 간다는 문제의식까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원내대표는 원내의 입법사항을 총괄하는데 정책위 의장은 원내 입법사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당대표는 사무총장을 가지고 임명해서 당무 전반을 지휘하고, 그래서 당대표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과 러닝메이트를 해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잘 안 되니까 일단 임명은 당대표가 하되 실제로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으로 바뀐 이후에도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웬만하면 원내대표가 나 이 사람이랑 정책위 의장으로 호흡 맞추고 싶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임명을 해줘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에 러닝메이트가 아니지 않냐.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데 새 대표가 들었었으면 당장 그만둬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법을 볼 때는 그 입법 취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손잡고 당의 원내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적으로 서포팅하라는 자리예요. 그러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호흡을 맞춰서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면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임기도 남았는데 한동훈이가 지지자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한동훈한테 충성바칠 사람으로 다시 교체를 한다? 이거야말로 저 이재명이 종북주사파들이 하는 머릿속 앞세워갖고서 당 장악하고 국회 장악하는 그런 행태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특히 지금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경제통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까지 지내. 그러니까 뭔가 정책위 의장은 다시 경제통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통상적으로는
정책위원장을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해왔어요. 원내대표가 이 경제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원내대표가 경제통이니까 지금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의 정점식이 정책위원장을 하는 거가 저는 오히려 호흡을 잘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정책위의장과 관련해서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이렇습니다. 제18절 정책위원회 당 정책의 입안, 심의, 현안 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에 정책위 의장, 부의장 이렇게 둔다. 정책조정위원장. 자, 보세요. 의총 산하에 정책위원장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의총 산하에. 그럼 의총은 누가 주도합니까? 의총의 의장이 누굽니까? 원내대표입니다. 여기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한다고는 안 돼 있지만 의총 산하에 정책위를 두게 돼 있어요. 당헌상. 그런데 이 의총의 의장은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아니고. 그러니 애초에 그 입법 취지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이 러닝메이트처럼 한 몸이 돼서 가라는 것이고 지금 당헌상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동훈이가 대표가 됐다고 해서 정책위원장 그만두라고 개딸들처럼 한동훈 지지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문자 폭탄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 관계 문제인데 당대표는 제4절에 보면 지위와 권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확대 당직자 회의 2. 원외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회의 3. 당직자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이런 겁니다. 회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위원 회의를 포함해서. 그러면 당대표는 이렇고 원내대표는 뭐냐? 원내대표는 제17절 원내대표 제63조 권한에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어떻게 돼 있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원내대책위원회 주재한다. 상임위 배정한다. 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임명한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임명한다. 정책위원장은 애초부터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안 돼서 여기 빠졌지만 나머지 정책위 의장 산하에 있는 모든 정책위 관계자들은 다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와 원내대표가 입법상 원내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입장이 다를 때는 어떡하냐 그랬죠. 제55조에 의총 부분이 있습니다. 의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총은 의원총회입니다. 국회 대책 및 원내 전략을 결정한다. 국가 주요 정책 및 주요 법안을 심의한다.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쟁점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동훈이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이거 법안이잖아요. 이거를 발의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의총을 통해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총은 누가 주도하냐?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의장이 돼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는 한동훈이의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입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안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이것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면 의총에서 의결 심의해야 되고 심의 의결해야 되고 이 의총의 주재자, 의총의 의장은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인 거예요. 그러니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장 차이가 있을 때 누가 우선하냐? 원내대표가 우선한다. 이게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입법사항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우선한다는 표현은 없죠. 그러나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도 법률을 했으니까 읽어보면 알 거 아니냐고. 저 한동훈이 똘마니들을 좀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최고위원 과반만 확보하면 돼. 그야말로 이 이재명이 개딸들이 하듯이 머릿수만 채워가지고서 수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지금 정정식 정책위의장 사퇴하라고 지금 문자 폭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한동훈이가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또는 몇 명이 야 이거 하자고 나서면 여러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게 팬덤의 그 행태들 아닙니까? 난 이거 한동훈이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매우 불건강하고 자칫 잘못하면 개딸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당원 당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지해야지. 제지해야지. 누가? 한동훈이가. 누가 나설 수 있어요? 한동훈이밖에 없잖아요. 위드훈이들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런 몰상식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개딸과 똑같은 행태를 통해서 이걸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이 그래도 그런 식의 행태를 개딸처럼 하면 안 돼요.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정치판에서는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동훈이가 말 한마디만 하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안 할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하는 것 이상으로 뒤에서 사주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개딸로 전락하는 한동훈이의 위드훈이. 위드훈이를 개딸로 전락시키지 마라. 자제시킬 수 있지 않냐. 당장 행동해라. 기본소득 실험 하려면 이재명 개인 돈으로 하라. 이것들이 정말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지금 어디냐면 주로 얘기되는 게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 그 다음에 뭐 한평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이건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있잖아요. 1인당 25만 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를 아무리 입법으로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가 되니까 요 전북 순창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전라북도 순창 뭐 한평 이런 몇 군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농민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랬어요. 그럼 전라북도 순창은 인구가 몇 명이냐? 2만 7천 명. 이 중에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작은 기초단체 중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에 그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공동 점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자, 누구 돈이라고요? 해당 지자체 예산입니다. 해당 지자체 예산은 누구 돈인가요? 국민의 돈입니다. 더구나 이 시골 농촌 지역의 지자체는요, 자체적인 이 수익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이를테면은 순창군 그러면 군청의 공무원이 아마 1,000명은 될 거예요, 못해도. 이 사람들 월급도 못 줘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지방세로는 거의 대부분 중앙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로 이 재정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창군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예산이에요. 그걸 가지고 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가 평가한다고요? 민주당 싱크탱크가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 꼭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효과 있다고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서 이재명이의 대선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가져가겠다. 야, 꼼수도.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실험하겠다고? 좋다. 그 이재명 개인 돈으로 해라. 왜 국민 세금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또, 결과가 저는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좋게 나온다 칩시다. 이게 월 100만 원 농민 기본 수당 줬더니 인구가 막 늘고 소득이 막 늘었다고 칩시다. 3만 명도 안 되는 시골 농촌 지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1,000만 명 서울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30만, 50만, 100만 가까운 대도시 큰 도시 지역이 그게 바로 적용이 돼요? 자, 그렇게 실험하고 싶다면 이미 실험한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하는 게 좋겠어요. 샘 울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 울트먼은 오픈 AI의 CEO입니다. 이 사람 좀 약간 이상주의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돈으로 이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이 기본소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비영리 연구소 오픈 리서치가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지 돈 갖고 해야지. 하려면. 자, 울트먼은 원래 이 실험을 할 때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어요.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3년 전에 울트먼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 언젠가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할까요? 기본소득으로 밥벌이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다는 유토피아적 설렘이 느껴지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3년간을 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500억 가까운 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어요. 2019년 11월부터 매달 138만 원, 1,000달러를 3년 동안 1,000명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 1,000명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추적을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1차 나온 보고서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연간 소득이 1,500달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은 한 주에 1.3시간가량 줄었어요. 자, 그러면 기본소득을 받았으니까 일하는 시간도 1.3시간 줄고 기본소득은 어쨌든 플러스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얻은 시간과 돈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썼냐 그러면 추적해 봤어요.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일자리 찾거나 육아든 가족을 돌보는데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대부분 비생산적인 이동시간 등에 보냈어요. 이 사람들 빚도 더 늘었어요. 망한 거죠. 매달 1,000달러를 3년 동안 대줬는데 망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주장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이렇게 일괄 지급하면 사회 전반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거였는데 이 실험 결과는 이 환상을 또 깨뜨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소득은 건강 정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울트만은 이 3년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의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실험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합니다.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해준 실험이었어요. 이재명이가 그거를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울트만하고 다른 것은 울트만은 지동 갖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연구소가 이걸 추적해서 분석하게 했어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재명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당 연구원에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선 대표 공약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뭐 순창군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하겠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능력껏 해보세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네. 얼마 전에 끝난 이진숙 후보자 청문, 그리고 오늘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한 거,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한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대 30대를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15대 16대 국회의원에 선출돼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 또 경기도지사를 2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계획 발표, 공약이행 평가 1위 등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산의 위원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우리 사회의 고용, 노동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 입법 등을 고루 경험한, 노동과 현장과 입법 등을 고루 경험한 김문수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죠. 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입니다. 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그리고 국회와 노동 관련 학회, 언론계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로서의 첫 발언인데 여기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 민노총을 뺐어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라고 그랬습니다. 뭐 민노총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한노총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 말씀을 경청하겠다. 또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노랑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2 요구를 하셨다.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완곡하고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내일 아마 본회의 상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 노랑봉투법 안 된다. 야권이 강행하면 대통령이 제2 요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노동고용부 장관 지명 소식이 있자마자 야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천인공노할 인사참사라고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인사참사. 이거는 김정은이한테나 쓰는 말인데 천인공노할 인사참사다.
또 국회에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즉각 열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브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냐 이랬습니다. 이자들 눈에는 그냥 유튜브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자는 오랜 노동운동 활동, 그 후에 국회의원 활동, 도지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한 적이 없어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유튜브를 일시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이자들이 극우 유튜브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냐 이러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민노총도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천병인 김문수 후보자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계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이 민노총의 출발이 어디인지 아시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선호협이라고 하는 곳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선호협의 최고 지도자가 김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김문수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비록 진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김문수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민노총 지도부는 그야말로 노동귀족들이에요. 종북 주사파 노동귀족들이에요. 지금 민노총 지도부 중에 김문수가 목숨 걸고 노동운동을 했을 때의 그 김문수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는 자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요, 많이 뉘앙스가 달라요. 김문수 후보자를 향해서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 한노총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잘된 인사다. 이런 국민적 중평이 있는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 아마 인사청문회 때부터 좌파들의 당당하게 맞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 하자마자 정광석과 같이 MBC 박문진 이사 선임, KBS 이사 선임을 해치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 공적인 그릇으로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다.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한 방송인으로 방송을 사랑했고 전쟁의 실상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목숨 걸고 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도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두 분의 전임위원장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 두 분 전임위원장의 희생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다. 네,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식에는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도 참석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구성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KBS 이사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문진은 문재인이 선임한 이사진은 다 물러나고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박문진 이사진 선임에 따라서 이사진 구성은 박문진이 9명인데 그중에 여권 추천이 6명, 야권 추천이 3명입니다. MBC 사장을 마침내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안용준 MBC 사장은 해임될 겁니다. 박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 8월 12일입니다. 일단 12일이 지나면 13일부터는 이번에 선임한 이사회로 운영이 되니까 바로 13일, 14일 현 MBC 사장 안형준이를 해임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 8월 31일까지니까 9월 1일부터는 이번에 선임한 새로운 KBS 이사진들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통위가 이사 선임을 처리했어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측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관 2명, 노경필, 박영재 임명 동의안, 그 다음에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KBS 이사진, MBC 이사진의 교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오늘로 처리가 됐어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탄핵하겠다고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아마 8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탄핵안이 의결되는 순간 직무 정지가 돼서 방통위가 무력화되니까 그 전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주요 안건들은 이미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의 전례에 따라서 탄핵 의결하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을 후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꼭 처리해야 될 현안들은 이미 처리가 됐으므로 탄핵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는 거죠. 그러면 헌재에서 180일 안에 탄핵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리게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헌재가 움직이게 되면 두세 달 안에 뭐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결론이 날 겁니다. 저는 기각은 100% 기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 탄핵해서 기각된 사람을 또 탄핵하겠다고 나서기는 못할 거예요. 뭐 좌파들이니까 못할 짓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를 더 가지고 가는 것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안이다. 물론 이런 고민은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대통령실도 방통위 한 몇 달간 마비될 거 감안하고라도 이진숙으로 계속 밀고 갈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 먼저 사퇴시키고 후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환기시켜 드립니다. 한동훈 사당화를 저지해야 한다. 누구나 다 당대표가 되면 당을 자기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이 꼭 이기는 길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때 늘 당권을 잡은 당권파가 있고 당권에서 밀려난 비당권파, 비주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권파들이 늘 뭐라 그랬냐? 우리는 6만 가져간다. 4는 비주류한테 배분한다. 6대4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9대1 만드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6대4를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던 이 30년, 40년 전에 정치에 비해서 천박하게 짝이 없는 정치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99.9, 이재명이 90% 이상.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6대4 정도의 균형점을 유지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건지 한동훈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고위원회를 5대4 9명 중에 5명을 한동훈 패거리로 장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심 끝에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1시간 반 가까이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인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당 인사는 알아서 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한동훈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정치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동훈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폭넓게 고용을 해서 네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인격적으로 감화시켜서 한동훈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한동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걸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임기 1년이 규정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정책위 의장을 무리해서 바꿀 게 아니라 비록 정점식이 이른바 친윤이라 하더라도 한동훈이 능력과 인품으로 정점식을 감화시켜서 한동훈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그게 정치다.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딱 단 둘이서 얘기하는 독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뭐 짧게 한 5분이라도 둘이서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랬을까? 네. 한동훈이 뭔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단 둘이만 만나서 한동훈이가 밖에 나와가지고서 뭐 둘이서 얘기했는데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일일이 그건 아니고 할 수 있습니까? 안전장치로 정진석 실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시킨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제3자 특검법이라든지 뭐 제2부속실 설치 문제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제 비공개 회동이 있었어요. 당의 일은 네가 알아서 잘 해라. 그런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안고 가야죠. 맥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런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 오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서범수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정책위 의장도 당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정책위 의장의 위치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사실상 원내대표와의 러닝베이트 성격이 있는지를 역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당규에도 보면 정책위 의장의 임명권은 당대표가 갖고 있지만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통이기 때문에 법률가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점식을 밀어내고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한 딸들을 동원해서 밀어내고 이거야말로 한동훈이가 당을 사당화하려고 하는 욕심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임명된 지 며칠 됐다고 사무총장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한동훈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따로 만났어요. 오늘 따로 만났어요. 한동훈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따로 잠깐 만났는데 TMF 사태 관련 대책 보고 받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뭐 거치 문제가 얘기가 안 됐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언론에서는 한동훈이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내일 중에 단행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권성동은 만약에 한동훈이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바꾸려고 결심을 했다 그러면 뭐 한 딸들 시켜서 무슨 문자 폭탄하듯이 하지 말고 또 그 뭐 누군지도 모르는 측근들 익명으로 공격하게 만들지 말고 아니 대표가 직접 정점식 위원장을 만나서 아무래도 좀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좀 물러나 주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무슨 이 양아치들 무슨 패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시켜서 그러냐. 뭐 이런 취지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책위장은 임기가 당헌 당규에 보장돼 있어요. 나 물러나기 싫어. 나 임기 지킬 거야.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정점식이 그렇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의 지지자들 한 딸로 불리는 자들이 정점식 위원장의 페북에 가서 몰려가 갖고서 그냥 문자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다 못해서 자유대한 호국단이 나섰습니다. 예, 이건데요. 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자유대한 호국단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내일 오전 9시, 목요일 오전 9시에 국민의힘 중앙단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는데 기자회견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의 사당화를 중단하고 정점식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아침 9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이니까 이게 집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하시듯이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만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자회견장에 가셔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의 기자회견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상종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복 주사파와의 투쟁에서는 단 한 번도 등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좌파들과의 투쟁 과정에서 1000번 넘는 이 좌파 고발장을 직접 쓴 사람입니다. 좌파들하고 싸우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국민의힘 이 한동훈의 사당화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지금 오상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상종 단장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 사당화를 중단해야 된다. 특히 임기가 보장된 정책위 의장 이거는 임기 보장해야 되고 만에 하나 교체로 가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협의해야 된다. 그게 당헌 당규상 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내일 아침 9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내일 KBS 라디오가 끝나는 시간이 9시입니다. 끝나고 시간이 되면 제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오상종 단장의 기자회견 응원차 잠깐 들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수 진영 내 PC주의를 축출해야 한다. 이 PC주의란 말이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PC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Political Collectiveness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PC. 정치적 올바름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약간 좀 번역이 좀 그러네요. 정치적 올바름을. 근데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게 정치나 우리 역사에서는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원나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원의 사실상의 지배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로 한 200년 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이 다 세종, 세조, 태종 이렇게 조나 종을 붙이는데 요 고려 시대의 원나라 지배 그 시기에는 뒤에 조나 종을 붙이지 못하고 왕을 붙였잖아요. 마치 제후 국가들처럼. 그리고 원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로 임금 왕 이름 앞에 충자를 먼저 붙였단 말이에요. 충렬왕, 충숙왕, 충해왕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때가 있었어야 한 200년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고 인정할 수 없는 시기죠. 그럼 정치적 이 PC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나라를 경멸하자. 그러니까 지금의 몽고, 지금 그게 몽고입니다. 내몽고, 외몽고인데 내몽고는 중국 거고 지금 외몽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인데 그럼 우리가 몽고를 쳐들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원래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하고 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수천 년 전부터 거기서 살던 또는 수만 년 전부터 거기서 살던 원주민,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이 다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보호구역으로 갇혀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건 누가 모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 완전히 역사를 한 200~300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사사건건 하고 있는 게 PC주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선했어요. 이게 21세기 초반에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그래, 말은 맞네. 뭐 이렇게 좀 신선하기도 했는데 이걸 사사건건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물리를 잘 모르는 그야말로 순진한 그 관념주의자들의 그 상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PC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과거의 옳고 그름이라는 과거의 잣대에 매몰돼서 역동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들이야말로 라떼들인 거죠. 그런데 아시아투데이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운동권 구태를 못 벗은 PC주의자들이 보수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경률이, 함은경이, 뭐 진중권이, 뭐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하는 말 예컨대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돼. 말이 앙뚜아네트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지그들 딴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것이 갖는 복잡한 현실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알아도 그건 니거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면 돼.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총선 때 김경준이가 나서고 뭐 진중권이가 나서고 함은경이가 나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내부 분란만 일으켰던 겁니다. 문제는 이 몇 사람의 이런 허접한 이 행태들이 그냥 저기 어디서 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자들이 한동훈이를 다 둘러싸고 있다는 데 있어요. 한동훈이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동훈이가 이 정치적 PC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네, 이 점을 아시아투데이가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파 출신 중에서 우파로 온 사람들이 과거 운동권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겉으로는 보수로 넘어왔지만 내용적으로 자기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 이분법적인 구도는 그대로 갖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다. 그게 이제 김경률에서 나타나고 진정권에서 나타나고 함은경이한테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특강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때 좌파였을 수 있죠. 한때. 근데 특정한 사건적 계기나 또는 인간의 성숙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한때 좌파였던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우파로 변신을 하고 전향을 해서 우파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칭찬해 줄만 해요. 지지해 줄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명 있어요. 한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 종북주사파 운동권 전부 합쳐서 김문수만큼 제대로 진보운동, 좌파운동, 공산당 운동한 사람 없어요. 어떤 누구도 김문수한테 당신 말이야 운동을 그따위로 해놓고 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 김문수가 공개적으로 왜 자기가 잘못 생각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자유파로 전향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이에요. 82학번의 2세대에 원희룡만큼 아주 투철하게 운동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원희룡이 정치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좌파 운동의 경험을 쭉 성찰하고 소추하면서 그 좌파 활동과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건강한 황골 탈퇴를 위해서 나 보수에 투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길로 자유파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또 한 사람,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이 있습니다. 85년, 86년에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권이 전부 다 주사파로 장악이 되는데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강철 서신이라는 북한 중앙통신의 녹취록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이 김영환, 이 사람이 북한에 잠수함 타고 공작원이 안내받아서 갔다가 오고 이러면서 북한의 실상을 점차 깨닫게 돼서 지금은 종북 주사파로서의 그동안의 자기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비판하고 지금은 북한 민주화 운동,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예전에 좌파였지만 사건적 계기, 정치적 계기를 거치면서 완전하게 자유파로 변신하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김문수, 원희룡, 김영환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이게 뭐 사실은 운동할 때도 뭐 그렇게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감옥도 별실이 뭐 제대로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운동권이었다고 하면서 이 입만 갖고 다니던 이 사람들, 캐비어 좌파, 강남 좌파, 강단 좌파, 이것들이 여전히 그 좌파 때의 그 나이브한 이분법적인 선악구도를 가지고 정치적 피시주의 수준으로 찝쩍찝쩍하면서 저쪽에서 밀려나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에 와서 찝쩍찝쩍 하다가 제일 그 먹잇감으로 맞춤인 한동훈이 옆에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는 자유파의 어떤 투철한 이념으로 무장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좌파 이념에 물들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출세를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그런 검사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컨텐츠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풍부하지도 않고 깊이가 있지도 않아요. 이걸 이 피시주의에 물든 이 무늬만 이 좌파, 실제로 옳게 좌파 활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파로 확실하게 전향한 것도 아닌 이 어중땡이한 이런 자들, 입만 살아가지고서 그냥 나불나불 하고 다니는 김경률이니 진정권이니 이런 자들이 그 한동훈의 그 빈 구석을 지금 메꾸고 있는 것 아니냐. 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국이 지금 형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 바로 이런 얼치기 이 피시주의자들을 제대로 빨리 퇴출해야 되겠다. 너무 오염이 심하다. 그런 점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해놓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탄핵 의결된 순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 국민의 이름으로 이진숙을 탄핵한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댔습니다. 방통위의 수장을 탄핵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동관 탄핵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김홍일 탄핵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퇴했어요. 그래서 사퇴를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직무정지로까지는 가지 않고 방통위가 중단되는 일도 없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한다 그래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4번째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 들어 벌써 8건이다.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야당목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것들이 탄핵 상황을 조성하고 그리고 탄핵하는 그야말로 셀프 탄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강력 비판하고 그리고 다들 퇴장해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무모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이 대통령실 대변인의 논평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김정은이를 위한 탄핵이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의결된 직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3차례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전임 위원장, 전임 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다. 내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 통상 6개월 안에 끝내면 된다 이러고 있지만 이거는 사안 자체가 딱 하루 직무한 것과 관련된 탄핵 아닙니까? 일주일이면 심리 끝낼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탄핵을 시키든 아니면 기각을 해서 직무에 복귀하게 하든 최대한 빨리 어떤 결정이든 내리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MBC 간부 90%가 민노총 조합원, 이 아시아투데이의 기사입니다. 공영방송 MBC 사장 등 주요 임직원과 보도본부 보직 간부 90%에 가까운 인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장급부터 언론노조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예시킨다는 노조 규약이 있지만, 그러니까 국장이 되면은 노조원에서 탈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용자 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노조 규약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민노총 언론노조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센터장 이하 부장, 팀장급까지 113명 중 95명이 노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방송 MBC는 철저히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형준 MBC 사장부터 보도본부장과 국장급, 센터장, 팀장까지 MBC를 구성하는 간부직 90%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거나 언론노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니까 MBC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하는 방향대로 방송 조직 운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BC 제3노조 관계자는 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센터장 이하 부장 팀장급까지 95명이 노조원이거나 노조 출신이다. 이 외에도 인사팀 직원 11명 모두가 언론노조원이며 인사부와 법무부 역시 언론노조원이 포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침이 MBC 보도 지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MBC 본사에는 부장급에 민노총 반대하는 제3노조 출신 2명이 있었지만 면보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이 아닌 다른 소수의 노조 출신은 아예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제3노조 관계자는 MBC는 언론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다. 113명의 보직간부 중 90% 가까이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거나 여전히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MBC에서 민노총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다. 공공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오로지 민노총의 정파성과 이권을 대변하고 있다. MBC의 전 보도국장 문호철 전 보도국장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잘못을 저질러 탄핵하려는 것이 아니다. 탄핵 발의를 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최고 6개월 동안 정지시키려는 것이다. 그 목적은 현재 민주당 애완견인 MBC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몇 달이라도 수명 연장해 주겠다는 데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이 노영 방송 노조가 장악한 MBC 방송의 문을 연 최승호라는 자, 이 전 MBC 사장입니다. 이 자가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을 보면서 MBC에 입사할 때만 해도 저와 제 동기 이진숙이 38년 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죠. 뭐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명박이 모든 걸 흐트려 놓았습니다.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온갖 술책들을 썼습니다. 김재철이라는 희대의 낙하산을 내려꽂았고 김재철, 이진숙, 김장겸 등 협력자들과 함께 착착 실행에 옮겼습니다. MBC가 170일 파업이라는 유례없는 저항을 하자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이때 이 170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후에 혹독하게 탄압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PD 기자, 이게 이제 최승호의 글인데요. 유능한 PD 기자들이 더 이상 방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MBC의 경쟁력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했다. 촛불로. 그런데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사장에 복귀되었을 때 2년여 만에 MBC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뉴스 타파로 돌아왔는데 저를 이어서 박성재, 안형준이가 지금 사장이에요. MBC를 잘 이끌어왔고 오늘날 MBC의 신뢰도는 최고입니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MBC 사장을 하고 있어요. 해왔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의의 편이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운 사람들인데 김재철, 김장겸, 이진숙은 MBC를 망가뜨렸고 뭐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의 화신처럼 더 무식한 방법으로 이진숙이라는 희대의 방송 장악 하수인 경력자를 내려보내 MBC를 다시 잡겠다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승호의 이 글이 7월 26일 오후 1시 50분에 페북에 올라가자 그 3시간 후 7월 26일 오후 4시 36분에 엄주원 차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엄주원 차장은 바로 아까 최승호가 얘기했던 뭐 MBC를 바로잡기 위한 170일의 이 파업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혹독하게 차별받고 탄압받은 MBC 아나운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엄주원 차장은 페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 사장이지만 사장이라고 불러주네요. 현재 MBC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박문진 이사가 선임되고 MBC 사장이 바뀔 것이라는 걸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임원과 보직자, 방송 제작자, 진행자 등이 교체되고 그 과정에서 노사 대립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왜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줬냐? 이거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걸 제가 아는데 지금 지나간 일 그거 따지지 않겠다고 엄주원 차장은 얘기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공정방송입니다. 청문회에서 사장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이 공정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지난 7년간 뭐가 불공정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의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틀 전 뉴스데스크의 김만배 관련 MBC 뉴스데스크의 김만배 관련 첫 리포트 제목은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입니다. 수사무마는 윤석열 후보가 한 것처럼 커피도 윤석열 후보가 타준 것처럼 이렇게 전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이게 뉴스타파가 최승우가 있던 유튜브에, 이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 직전 4꼭지나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가 비교해보니 수사무마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박 검사가 했고 커피는 직원이 타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빠진 보도였습니다. 팩트체크 안 된 특정 후보 공격을 대선 이틀 전에 집중적으로 했고 녹취록 전문 공개 이후 다른 방송사들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MBC는 조용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지 모르셨습니까? 유튜브 시대에 미디어를 장악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역효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진영 싸움이 이어지면 MBC에 남아있는 구성원도 시청자도 피해를 봅니다. 이 댓글을 보시는 사장님 패친분들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뒤에서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MBC에 노영 경영을 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3노조가 치열하게 몇 년째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엄주원 차장처럼 저 언론노조에 의해서 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초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MBC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돼서 직무정지 됐지만 탄핵되기 전에 박문진 이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MBC 임원진들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대폭 교체될 겁니다. MBC가 다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낙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MBC의 그 온갖 수모와 탄압을 버티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 오늘 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 파우치 갖다 건네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몰래 도둑 촬영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최재영이하고 서울의 소리요. 이자들이 그 디올 파우치백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무속구로 엮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최순실 게이트 덮어 씌우듯이 그렇게 하려고 공작을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냐? 그 공작에 끌려 들어가서 역할을 맡았던 박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공익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전통무용가 박모 씨는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공모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을 시키려고 한 이 공작과 관련해서 이들의 무모한 계획에 겁이 났다. 또 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에 털어놨어요. 이 박모 씨가 한창 기독교에 몰입해 있을 때 우연히 이 최재영이의 유튜브를 보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만났다가 얼떨결에 이 최재영이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로 한 달 반 가량을 생활하면서 이 최재영이의 비밀 공작에 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스카이데일리는 이 박모 씨와 수차례 만났고 그의 증언과 함께 이 최재영 등 관련자들과의 통화,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자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이 가짜 뉴스에 등장시킬 이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천공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경의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 박모 씨입니다. 그리고 또 도구 중에 어떤 도구가 등장하냐면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 때의 옥새인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 삼희 당정 감세가 이 수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때 디올 파우치라는 수단이 등장했듯이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건륭제 때 쓰던 옥새가 등장을 해요. 이 최재형이하고 서울의 소리는 지난 대선 직전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는데 천공이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위 당정 감세를 전달하는데 그 자리에 이 3위 당정 감세를 갖고 있었던 박 씨가 배석하는 식으로 가짜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어떤 가옥을 그 장소로 정하고 그리고 이 인천의 A 호텔 사장 등 이 최재형 일행이 이 평창동 일대 현장 답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 씨의 역할은 뭐냐? 이 공익제보한 박 씨의 역할은 뭐냐? 옥새를 제공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폐합을 중재한 증인으로 방송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으로 역할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옥새였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박 씨가 그럼 왜 이 사실을 터뜨리게 됐냐? 처음에는 이 최재형이를 골리앗의 맞서는 다윗 씨라고 훌륭한 목회자라고 보고 따랐는데 그리고 이 최재형이가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에는 윤석열을 탄핵해서 끌어내릴 거야. 그러고 나면 너는 그때부터 완전히 살 길이 열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최재형이가 기획하고 자신이 동조한 가짜 시나리오가 보도된 이후에 자신에게 미칠 이 시나리오가 보도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때 자기가 이 박모 씨의 그 신원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후환을 막아주겠다 하는 이 최재형의 약속이 자꾸 늦춰지니까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최재형이는 이 박모 씨에게 한중 외교 파탄 시나리오 영상 촬영을 협조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사전에 만나게 해주겠다. 이재명이를 통해서 이재명이와 만났던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인지 뭐 있잖아요. 이 자를 통해서 중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박모 씨가 점점 의심을 하게 됐고 자기 신변을 걱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러고 가다가는 나 혼자 죽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하도 이 어처구니가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거라서 이게 사실이었나? 좀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들여다봤어요.
매일경제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탄핵 기획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니까 최재형이하고 서울의 소리하고 이 몇몇 일당들이 그런 거를 모의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포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공익제보자 박모 씨의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고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다. 국민의힘은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기 탄핵 진상규명 TF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박모 씨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를 하겠다. 수사기관은 이 박 씨의 증언과 기사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우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상당한 정도 팩트체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직접 법사위원들이 나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기문란 내란에 해당되는 음모를 이 자들이 꾸몄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있는지 김정은이가 있는지 이런 배후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한동훈의 개파 정치가 시작되다. 한동훈은 사의 표명을 한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한마디 했어요. 정점식 의원,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지만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양해를 구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가 임기가 보장된 정책위 의장을 2달 만에 압력을 넣어서 압박을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밀어내서 그만두게 했으면, 그리고 그 압박 행위를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면, 그러면 후속 인사를 통해서 진짜 변화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동훈이가 그러면 어떤 후속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리에 무생무치 김상훈을 임명했습니다.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정책위 의장 김상훈, 대구 지역구 서구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08명밖에 안 돼요. 지역적 배려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2번째는 무생무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상훈은 원래 유승민 계보였어요.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자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리를 차고 앉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래 김상훈을 갖다 넣어요? 대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총선에 대구 지역에서 교체한다면 누굴 교체해야 되냐? 1번, 2번을 다투던 사람이 바로 김상훈입니다. 변화와 가장 거리가 먼 이런 사람을 그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후임 정책위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한동훈은 우리는 한 명이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같은 정당이 아니다. 아니 그냥 개보 정치 하려면 이런 말이나 하지 말지. 보세요.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점식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여의도 연구원장의 홍영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여론 대기자인데 여론 전문가도 아니에요. 여론을 분석하는 기자예요. 이 사람을 선거 때 총선 때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썼어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한 조사를 후보들이 거의 못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 심각하게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변화를 보여드리겠다 어쩌고저쩌고 자꾸 떠드냐고. 여의도 연구원장 유임시키면서 어떻게 변화를 보여줘. 뭐 유임이 확정적이라고 하니까 최종 결정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명 있는데 이거 한동훈이가 지명하는 겁니다. 김종혁이라는 자를 뭐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김종혁 이자야말로 이번 총선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계보 정치를 극단적으로 했던 자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하여튼 한동훈한테 비판하면은 바로 그냥 진돗개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셰퍼드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어뜯고 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거의 확정적으로 임명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동훈이 얘기하는 변화입니다. 이게 한동훈이 얘기하는 우리는 한 명이 다 하는 민주당과 다른 한동훈의 당입니다. 이 김종혁이가 정점식 이미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사람의 뒤통수에다 대고 또 칼을 날려요. 정점식이 버틴 게 친윤그룹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는 정점식 의장, 정책위 의장 뒤에 칼을 던집니다. 이런 자예요. 이런 자를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뭐 앉히겠다고 거의 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에 SBS 나가서 사격 해설했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그거 나 무보수야 무보수 이랬던 자인데 이 자가 보수의 진보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보수의 진보화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보수의 진보화가 뭐예요? 보수의 진보화. 뜨거운 얼음? 뜨거운 얼음? 개념도 없고 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보수는 진보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수의 세련화가 필요하고 보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그건 보수의 진보화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하면 당에 매우 중요한 이 중위 당직 중에 전략기획 부총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의 전략을 짜는 자리인데 여기에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캠프에 총괄 본부장 한 신주호를 임명한답니다. 캠프 총괄실장 맡은 신주호가 당의 전략을 책임지는 책임자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계속 뭐라 그러냐?
아유, 우리는 한 사람이 하는 당이 아니야.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정점식을 할 수 없이 교체한 거야. 저는 이번 정점식을 압박을 해서 밀어내는 과정이나 그 자리에 유승민 똘만이었던 김상훈이를 앉히고 신재호를 전략 책임자로 앉히고 가장 이 분파적으로 움직였던 김종혁이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히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번 이 총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 중에서 이 홍영림이를 다시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임을 시키고 이러면서 한동훈이는 바깥으로 겉으로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같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당이 아니다. 한동훈의 개파 정치가 참으로 천박하게 시작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